3장 기쁨, 수치심, 그리고 뇌. 제키는 빈곤의 세계에서 태어났고 결국 그 후로 집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했다. 제키의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으나 제키는 위탁 가정을 전전했다. 어머니는 제키의 신체적 필요를 보살펴 줄 수 없었으며 아버지는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다. 삶의 모든 요소가 제키에게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집이 엉망이어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웠다. 낡고 보통은 너저분한 옷차림 때문에 늘 신경이 쓰였다. 교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의 동정어린 눈길은 친절하기보다는 선심 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위탁 가정들은 그녀를 거듭해서 다른 곳으로 보냈고 이는 그녀가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거의 모든 측면이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인생은 기이한 전환을 맞이하기도 한다. 지역 고등학교 초년생 시절 제키는 외모에는 관심이 적고 예수님께 그리고 진실한 관계에 더 관심이 있는 여자아이 몇 명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들은 제키를 영라이프 모임에 초대했다. 거기서 제키는 모임 리더인 캐리를 소개받았고 캐리는 제키를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제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선적 이야기는 아니었다. 수치심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생각이 없었다. 그 후 4년 동안 삶은 때로는 희망에 찬, 때로는 고통에 찬 전환들을 맞이했다. 마약과 섹스와 비열한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제키의 리더인 캐리는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머물렀다. 결국 제키는 우울하고 낙심한 상태로 내 진료실을 찾아왔으며 그 다음에는 사춘기 소녀들을 위한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모임은 알려지고 이해받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항우울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만큼 그녀는 우울했다. 항우울제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기꺼이 위탁 부모 역할을 계속하려고 하는 제키의 현재 위탁 부모뿐만 아니라 생모와도 만났다. 똑똑한 제키는 대학에 다니고 싶어 했으나 그녀의 모든 경험의 무게는 그녀에게 필요한 자질이 없다고, 삶은 결국 그녀를 제압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캐리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그녀 앞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약을 먹든 그녀가 교회나 그룹 치료에 얼마나 많이 가든 그녀가 자기 삶을 타성을 물리칠 수 없으리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수치심이 끔찍한 서사적 자아로서 전면에 드러난 모습이다. 확실히 깨우침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곧바로 빛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실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또한 그녀의 삶에 투자된 엄청난 양의 관계적 자본의 도움을 받아 제키는 작은 인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제키는 캠퍼스 사역단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거기서 그녀는 조씨를 만났고 조씨는 그녀를 만났다. 제키가 조씨 가족에게서 발견한 깊이와 연결됨은 처음에는 치유를 주는 만큼이나 동요를 일으켰다. 동요의 이유는 제키가 자신의 가정, 부모, 그리고 너무도 많은 다른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조씨와 그의 가족도 사라지리라고 예상하며 마음을 졸였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그녀는 나에게 말하였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너무 좋아서 진짜 같지 않으면 보통은 실제로도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제키와 조씨는 결혼했고 그 결합으로부터 아기 그레이스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그레이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형언하기 힘든 느낌에 휩싸였는데 특히 제키가 그러했다. 그레이스의 출생에서 기쁨이 대표적 감정이었으며 이 기쁨의 감정은 선함과 아름다움이 극도의 수치심의 직면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세상에 선언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도록 의도되었는지, 그리고 수치심이 어떻게 그래도 비정하게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러한 경우들에 상응하는 대인관계적 신경생물학을 이해할 기회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발달하는 마음, 수치심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또 강력히 방해하는 그것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명백한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적 방향, 수치심이 우리를 너무도 쉽게 이탈시키는 그 방향은 어떤 관계일까? 과연 어떤 것일까? 온전히 통합된 마음은 그것이 거주하는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1892년 레오 톨스토이는 일기를 적어내려가며 이렇게 썼다. 삶의 기쁨과 선함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가질 수 없다. 삶은 기쁨과 선함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가질 수 없다. 이 기쁨이라는 목적만이 궁극적으로 삶에 어울린다. 이때는 신경과학의 시대가 오기 훨씬 전이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지는 오래된 때였다. 1647년에 이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외에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기쁨을 채워드리기를 가장 열망하는 유일하신 그분께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듣는 일이 인간에게 영광이 된다고 쓴다. 우리가 주님이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만큼 그 영광이 실현되는 때도 없을 것이다. 이 목소리들이 알리는 공통된 주제는 기쁨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삼위일체의 사귐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분이 우리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초대장이 아니라면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을 규정짓는 관계적 모티브는 우리가 가능한 한 열심히 혹은 적어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혹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름에 관한 것도 아니고 권력의 획득도 아닌 것이다. 이게 각각의 모티브는 수치심의 불안의 계략에 빠져든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저 슬픔과 고통을 희석시키는 정도의 미약하고 시시한 개념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인생이 그 위에서 자립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단단한 기반으로서 각 구성원이 속속들이 알려지는 깊이 연결된 관계들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이것을 믿는 일이 항상 쉽지 않다. 제키가 지구상에서 보낸 첫 20년은 분명 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었다. 그 대신 그녀는 주로 무너지고 길을 잃는 느낌을 거듭 일으키면서 그녀의 진로를 바로잡을 대처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사춘기 때 받기 시작한 관계적 심폐소생술을 제외하고 그녀의 마음은 통합을 향한 의지가 실현되는 방법을 거의 찾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의 앞부분은 대부분 수치심의 언어로 쓰였다.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삶이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기를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매우 많은 부분이 문화적 신념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세상에서 복음서들이 선언하는 바인 부활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까? 다행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단언하듯이 자신에 대한 증언 없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이다. 그 증언들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지으신 물질적 창조 세계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일 되는 최종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비전임을 알게 된다. 기쁨 그리고 통합된 마음.
지난 20년 동안 심리학자 앨런 쇼어를 비롯한 이들이 주도한 연구가 설득력 있게 제안하는 바는 유아의 모든 주요 과제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은 기쁨이 있는 안정적 애착 관계를 추구하고 획득하며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발달 심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쇼의 연구가 통합된 마음을 형성하는 데 기쁨이 하는 역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애착 연구로부터 얻는 강력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연구에서 얻은 것이 많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 짐 와일더와 동료들의 최근 연구는 기쁨이 우리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발달에서 차지하는 자리와 관계를 통해 지지를 받는 상태로서의 기쁨의 역할을 강조한다. 와일더와 그의 팀은 애착 연구, 특히 쇼의 연구 성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취하여 활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측면에서 쇼의 연구를 해석하면서 한 걸음, 아니 사실 많은 걸음을 더 나아간다. 쇼가 지적하듯이 기쁨이 있는 관계는 부모가 안정된 애착의 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유아의 욕구에 동조하는 가운데 발달한다. 안정된 애착의 본질적 측면 중 하나는 유아가 세상을 탐색하는 바탕이 되는 안정된 관계적 기초의 존재를 점점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인간의 세포든 한 나라든 상관없이 어떤 조직에서나 그러하듯 안전함이 없다면 창조적 활동이 뒤따라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아가들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주변 환경을 자유롭게 다니며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배운다. 그들은 호기심과 발견에 대한 기쁨 가운데 자란다. 위험이나 위해한 자극에 맞닥뜨리거나 관계에서 불화를 겪을 때도 안정된 애착은 그 고통 및 불화의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불쾌한 정서에 직면해도 아기들의 호기심의 감각과 기쁨의 기초는 보존된다. 그러나 이 장에서 탐구한 대로 이는 부모의 마음 상태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된다. 그렇다면 기쁨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요소로서 발달 과정은 기쁨의 존재에 근거를 둔다고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통합이 조건부적 과정이며 아이의 마음이 상호 의존적으로 그리고 어른의 의도에 반응하여 작용하게 되는 과정, 그로부터 기쁨이 생겨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는 역으로 이 기쁨이 부모와 아이 사이에 더 많은 상호작용이 오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강화한다. 이 기쁨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전적으로 아이의 마음 내부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단지 기쁨 자체를 위한 기쁨이 아니다. 기쁨은 오히려 주의 깊고 의도적인 깊은 연결의 특징적 징후다. 그것은 유아가 본질적으로 부모로부터 특히 함께여서 정말 기쁘구나라는 말을 듣는 대인관계적 과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캐롤 드웨그의 연구는 비록 도달하고자 한 목표는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기대되는 잘했어 라는 목소리에 이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들어있음을 시사한다. 누구든 평생토록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들의 호기심, 탐색, 창조성의 특성은 자연히 더 복잡해진다. 안정된 애착의 기반에 확고히 자리 잡은 기쁨이 이 성장에 선행하고 그 성장을 뒤따르는 정도만큼 최상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교실이나 건설 현장이나 식당 주방으로 경제학이나 살림학으로 부모 노릇이나 용접이나 휴가 보내기로 그 밖에 어디든 옮겨간다. 이렇게 하여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안정된 태도로 빅토리아 시대의 신 로버트 브라우닝이 그의 시 안드레아 델 사르토에서 암시한 대로 아이의 그리고
또 어른이 이해를 넘어서는 상상의 경험의 영역으로서의 탐색과 적절한 모험과 확장을 위한 환경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기쁨은 통합 과정의 중심이 되는 강력한 영향 요인이 된다. 우리는 이 장에서 통합의 중요성과 시계를 거론하는 마음의 9가지 영역을 배워왔다. 이 영역들은 기쁨이 있는 대인 관계적 연결을 맥락 있게 가장 온전하게 분화와 결합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토양에 적절한 양분이 공급되었는데도 기쁨의 창조적 힘이 자랄 수 없는 영역은 없다. 부모, 교사, 코치, 목사, 경찰관, 응급간호사, 중간관리자, 최고 경영자, 선장, 농부가 기쁨의 문화를 일구는 것은 세상에 유익하다. 제키는 고등학교 시절 전에는 이러한 문화를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수치심의 신경과학을 파고들 때 중요성을 띈다. 수치심은 기쁨이 있는 애착, 통합, 창조성의 과정을 가장 근본적으로 또 강력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시작하자마자 일찍이. 그렇다면 수치심의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적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방금 기쁨의 개념과 본질을 탐구하였다. 이는 Y를 일으키는 수치심의 힘과 대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경생리학적 현상으로서의 수치심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님을 처음부터 언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오히려 수치심은 우리가 곧 버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리 시스템의 경고 방식이다. 비록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수치심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대개 수치심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타인에게서 떠나는 것으로 수치심에 반응하는 동시에 마음 내부에서 내적 와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체로 우리의 반응은 타인과 공유하는 관계적 자본에 우리가 협력하는 방식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 관계적 자본을 적절히 활용할 때 성장과 연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수치심은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다. 사실 너무 어릴 때여서 우리는 보통 수치심과 최초로 마주친 일을 의식 차원에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15개월에서 18개월이라는 이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아이에게 못마땅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누군가의 비언어적 신호, 시선이라든가 어조, 신체 언어, 몸짓 또는 행위의 강도 같은 이에 대한 아이의 반응과 관계가 있다. 수치심의 침투는 처음에는 감각으로부터 경험된 무언가로 이해된다. 그리고 아이는 우선적으로 몸의 작용으로 인식된 그것에 반응한다. 아이는 먼저 말을 통해 이성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반응하지 않는다. 이때 아이의 뇌는 아직 말을 이해할 만큼 잘 발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응은 주로 아이의 우뇌에 있는 신경세포들로부터 생성된다. 처음에는 18에서 24개월에 아이의 세계의 아주 많은 부분이 우뇌를 통해 경험된다. 여담으로 이 초기 발달은 우리가 수치심의 감정적 상태와 죄책감의 감정적 상태를 구별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연구가들은 수치심을 타인과 상호작용과 동떨어진 한 사람의 자아감과 깊은 관련된 느낌으로 설명해왔다. 반면에 죄책감은 다른 누군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수치심은 내가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사실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으로부터 분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에 반하여 죄책감은 아이의 뇌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의 감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할 만큼 성숙할 때에야, 즉 3세에서 6세 때쯤 비로소 생겨난다. 더구나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필수적 요소는 미숙한 형태로나마 공감을 포함한다. 죄책감을 느끼려면 내가 다른 이에게 안겨준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 동시에 느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죄책감은 나의 주의를 다른 사람에게로 끌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짐으로써, 즉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람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수치심은 나를 타인에게서 떼어놓는다. 이때 내가 느끼는 바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나의 내적 감각에 사로잡힌다. 더 나아가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느끼는 죄책감에 더하여 수치심을 감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둘은 관련된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신경 발달의 측면에서 죄책감은 수치심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다. 이는 우리가 죄책감 없이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수치심 없이 죄책감을 경험할 개연성은 낮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른과 아이 사이의 교류, 즉 수치심은 이것을 공략한다는 아이의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 사이의 조절상 균형에 의존한다. 이 두 체계는 모든 뇌관에서 유래하며 무의식적으로 또 부지불식 간에 마음의 감정적 상태에 계속 영향을 준다. 교감신경계는 흥분과 관련되며 사람이 관계적 연결을 향한 움직임이든 놀이나 일 같은 창조적 활동이든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는 일에 열중할 때 활성화된다. 즉 시겔이 묘사하는 대로 그것은 차의 엔진의 가속 페달처럼 작용하면서 감정적 에너지에 연료를 공급한다. 부교감 신경계는 제동장치처럼 작용하면서 사람의 행동을 늦추는 데 관여한다. 정상적 발달 환경에서 이 체계들에 의해 확립된 감정적 상태는 마음의 에너지의 각성과 감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신경생물학적 변속기처럼 작용하는 전전두피질에 의해 조절된다. 우리 각자의 전전두피질은 변속기로서 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와 성인 양육자들의 관계는 이것을 배우기 위한 교실을 제공한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처음으로 허용 한계를 접하고 엄마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아이는 아이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아이의 교감 신경계의 일, 즉 계단을 향해 뛰어가는 것 또는 타당한 이유로 불어대는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이나 관계를 위협하는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처리하는 이것에 제동을 걸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수치심은 새로이 형성되는 신경 생리학적 반응과 동일시 될 수 있으며 모든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그 반응을 통합해야 한다. 엄마가 안 돼라고 말할 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반드시 안 되라는 말의 문자적 추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뇌는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여전히 아이의 우뇌가 대체로 마음을 관장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이는 주로 엄마의 어조에 반응한다. 아이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그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뿐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는 얼굴이 붉어지는 동시에 갑작스럽고 가벼운 불편과 이에 수반되는 깜짝 놀란 느낌을 겪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순간에 부모가 아이의 감정적 반응에 동조해 주면서 다소 긴급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안 돼라는 말은 즉 관계상의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단호함으로 메시지의 균형을 잡는 비언어적 신호들과 함께 동조된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 아이는 자신의 움직임을 막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곧 엄마가 아이를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려고 재빨리 몸을 움직여 이쪽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이는 그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낀다. 부모의 마음이 아이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동조되어 있다면 허용 한계를 정하는 경우에도 기쁨은 손상될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수치심의 발탁 효과. 그러나 수치심이 타격을 가할 때 일어나는 교류는 전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 신경 쓰며 창조도 탐색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예기치 못한 자연의 힘이 등장해서 우리를 경로에서 무참히 이탈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마음 상태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과감히 시도하는 순간의 의심 없이 신뢰에 찬 기대의 상태다. 색칠하기, 집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 창문 가까이에 야구공 던지기, 새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기, 관리자에게 보고서 쓰기, 연애 시작하기,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투자하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등 우리는 기쁘게 혹은 적어도 별다른 걱정 없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창조적 모험의 나이 제한이란 없다. 제키의 경우에는 그녀가 반 친구들 몇 명을 집에 초대해서 놀아도 될지 또 기대를 품고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을 때 바로 이때가 그런 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수치심에 예기치 않은 발탁 효과가 들이닥친다. 어머니가 안 돼. 그렇게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라고 짜증을 내며 답할 때 기쁨에 찬 기대가 꺾인다. 이는 제키를 덮쳐 허를 찌르는 기습이다. 부교감 신경계가 교감 신경계의 에너지에 제동을 거는 데 관여하는 변속기가 없다. 제키가 의도하는 일의 진행 방향, 친구들이 집에 오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 이런 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서서히 주의 깊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음의 엔진이 급정거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많은 열차 차량이 연쇄 추돌을 일으켜 뒤엉키는 것처럼 제키의 들뜬 마음은 급작스럽게 무너진다. 한 사람의 창조적 움직임이 이같이 잘려나가면 제키에게는 일련의 생리적 결과가 뒤따른다. 시선 낮추기, 시선 돌리기, 답답한 가슴, 머리가 꽉 찬 불편한 느낌, 홍조가 심해져서 온몸에 퍼지는 것, 타인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기 안에 틀어박히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신 과정의 측면에서는 즉시 뚜렷한 수치심의 느낌, 우리 모두 알지만 때때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런 것이 발생을 한다. 자의식이 강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사고가 무력화되면서 인지작용이 흐릿해진다. 우리가 말을 할 만한 나이라면 적당한 말을 찾기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은 그 경험을 강화하면서 빛의 속도로 서로 활용하고 서로에게 힘을 얻는 심상과 감각과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감정적 멀미로 인해 마음, 몸은 미로에 갇혀버린 기분이 들면서 그 내면적 사태를 멈출 방법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진다. 보통 이 사태는 우리가 자신을 그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혹은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를 위해 개입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충분히 발달되기 전에 수치심을 접하게 되는 경우 아이는 엄마가 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인지작용이 이러한 생각을 할 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이는 단순히 감정적 전환에 반응하는 뇌의 부분들, 즉 뇌간, 변형계회로 우뇌의 여러 부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성적 설명보다는 느낌으로 체험되는 수치감을 우선 발달시킨다. 이와 같은 사건을 거듭 접하면서 우리는 이 수치심 신경망에 주의를 기울이며 초기의 유연한 신경 가소성을 통해 더 영구적으로 이 수치심 신경망을 암호화한다. 그리하여 그 신경망은 훗날 더 쉽게 발화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사소하거나 심지어 무관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될 때조차도 발화할 수 있다. 수치심의 와해 효과. 이렇게 트라우마와 박탈을 일으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반응하여 수치심의 대표적 특징이 활동을 시작한다. 개인 관계, 공동체가 수치심의 영향을 받을 때 마음은 더 와해된 상태에 가까워진다. 감각, 심상, 느낌, 생각,
행동은 일관된 전체로서 흘러나오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 전전두엽은 마음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결합시킬 수가 없다. 이 기능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수치심의 에너지에 의해 분리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파괴적인 기상현상, 예를 들면 토네이도, 허리케인, 홍수 등이 전력 공급 관련 시설과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치심은 마음과 관계에 지장을 준다. 수치심의 영향이 들어오면서 시겔의 9가지 영역 각각이 제대로 기능하는 능력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역들의 집단 전체도 결합되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수치심을 경험할 때 나는 내 느낌 외의 것에 주의를 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는 뇌관의 활동, 앞에서 말한 변속기가 없는 현상에 압도될 수 있으며 전전두엽은 접속이 끊어지게 된다. 나는 일관성 있게 생각할 수 없으며 보통은 내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논리적 사고작용은 모든 감정이 흘러나오는 운해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나의 기억은 오래된 암묵적 신경과 활동으로 그리고 내가 동일한 기분을 느낀 다른 경우들에 대한 회상으로 넘쳐나며 나는 그 순간에 절박하게 필요한 강인함과 자신감의 기억들을 결집시킬 수 없다. 수치심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암울하고 비관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나는 전체적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으면서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교란되며 일관되고 평화로운 상태로 다시 이행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타인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느낌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러므로 와해의 가정은 예측 가능한 불가피한 궤도, 분리에서 시작되어 완전한 고립의 나락에서 끝나는 궤도를 따른다. 그것은 신체적 측면에서 외면하는 행동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수치심이 활성화되는 즉시 발화한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상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낮추고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러 기능적 부분들도 서로 외면하고 다른 기능적 부분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흩어진다. 우리의 사고와 느낌과 감각은 서로 외면하고 단절되며 또한 집중과 조절을 통해 돌보아주는 전전두엽으로부터 단절된다. 수치심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감각, 심상, 느낌, 생각이 서로의 시선과 의식으로부터 비껴남과 동시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들의 시야와 마음에서 비켜난다. 확실히 사소한 일에서 우리는 와해라고 할 만한 것을 거의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치명적인 사건의 경우 우리는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사실상 무한히 분리된 상태를 향해 움직이는 이 행위는 우리가 그 순간 견디고 있는 끔찍한 감정적 감각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려는 필사적 시도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몸을 돌리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노출의 느낌을 최대한 신속하게 줄이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실은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강하게 느껴지는 관념, 암묵기억의 영역을 통해 포착되는 것을 강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이 신경 심리학적 반응이 결국에는 우리가 모면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재활성화하는 우리의 성향을 강화할 뿐이라는 사실도 거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연성과 회복력을 감소시키는 고립 가운데 홀로 이 상태를 대처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립이야말로 애초에 수치심이 만들어냈던 바로 그것이다. 와해 및 고립과 더불어 우리가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수치심의 또 다른 특징이 찾아온다. 수치심이 나타날 때
특히 아주 해로운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강하게 느껴지는 정체의 감각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극심한 굴욕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몸이 얼어붙었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움직일 수 있다면 숨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타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가벼운 물의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창조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둔화된다. 수치심은 세계를 궁극적으로 창조적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움직임의 반대편에 있는 마비의 지점으로 이끈다는 이 대체적 견해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본질, 그리고 수치심의 치유를 위한 그 움직임의 필요성을 탐구할 때 더 중요해질 것이다. 마음 안에서 다양한 기능의 분리로 시작되어 각 기능의 고립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결국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는 관계들의 세계에서 나타난다. 그 현상은 그 관계들을 금이 간 상태로, 또한 관계적 통합의 감각을 다시 얻을 능력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둔다. 이는 수치심이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수치심이 작용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이 와의 경험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물론 문제는 이 폭풍 전선이 우리의 거실로 불어닥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대체로 나에 관한 것이지만 나에 관한 것만은 아닌 와해를 일으키는 수치심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자신감에 깊은 영향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수치심 반응을 전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경험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타인이 조우에 반응하여 나타난다. 그것의 본성에 의해 우리는 생각을 하다 보면 수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느낌, 수치심의 경험 그 자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수치심의 자기 중거적 경향을 다시 한번 반영한다. 나는 단순히 나쁜 기분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했던 역할과 무관하게 내가 나쁘다는 감을 가진다. 그러나 수치심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심지어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먼저 만나지 않고서 날카롭게 찌르는 수치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기의 세계의 탐구를 할 때 그러하다. 그러므로 수치심은 대체로 나에 관한 것이지만 오로지 나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심지어 나의 수치심 경험이 온전히 그리고 오로지 내 마음의 지하 감옥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말이다. 최악의 상태에서 수치심의 감각 및 감정적 상태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수치심이 주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필적하는 감정적 상태는 거의 없다. 못되게 군 것 때문에 부끄러워. 나는 시험을 그다지 잘 보지 못했어. 나는 부모님께 괜찮은 자식이 아니야.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수치심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는 무언가가 되기 전에 뇌기능의 수준이 더 낮을 때부터 우리가 수치심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바를 이해하려고 애쓰기 시작한다. 우리는 말과 개념을 사용해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수치심의 느낌과 깊이 관련된 한 단어, 분명 유일한 단어나 최선의 단어는 아니지만 비난받는 이다. 수치심이 우리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그것을 타인의 비난 때문에 떠안게 된 것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비난받는다는 기분은 가장 악의에 찬 형태일 때 경멸이라는 또 다른 단어로 상징되는 상태를 낳는다. 이 단어는 깊은 조롱과 무시를 나타낸다. 존 가트만이 제시한 결혼에 대한 연구 자료는
결혼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가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드러내는 경멸이라는 증거로 가득 차 있다. 5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어가 비난자인 사탄을 통해 나타내는 바와 수치심의 개념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는 결국 수치심의 짐을 홀로 지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와해되는 데 일조한 나의 경험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수치심의 춤에 연루된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이 개념은 비난받은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을 강조한다. 그것은 판단이다. 내가 말하는 판단은 지혜로운 분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난받는다고 느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비판과 무시의 태도를 말한다. 그 태도는 우리 마음 여기저기를 너무도 쉽게 소리 없이 누비고 다닌다. 우리는 수치심에 대해 판단으로 반응하며 이 반응은 우리가 거의 혹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 판단은 말로 나타난다. 그러나 더 의미심장한 것은 이 말이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감정적 화살을 쏜다는 것이다. 수많은 수치스러운 상처의 종말. 이 기본적인 신경 생리학적 패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쉴 새 없이 펼쳐진다. 제키의 이야기에서 그 패턴이 발현되는 것을 상상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수치심이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일찍부터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수치심은 훨씬 더 미묘하며 우리가 보기에 일상적인 삶의 그늘에 쉽사리 숨는다. 그것은 주로 비의식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상호작용,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매우 평범한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이다. 우리는 부모, 교사, 영적 지도자, 고용주, 예술가 또는 관계에 영향력을 가지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로 우리 자신의 의도적 행동들의 상당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작다. 이 행동들은 이를테면 무의식적으로 도출된 언어적 행위, 어느 쪽이든 의도적인 행위의 찰나에 펼쳐진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인생 이야기의 구조 속으로 같이 엮여 들어가는 수치심의 도식을 함께 만들어낸다. 제키의 이야기 같은 환경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마저 수치심은 우리가 처음에는 식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더는 그 삶이 어떻게 이를 반영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또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더는 5 아이 중 셋째였다. 그는 그의 가정이 참으로 훌륭한 기독교 가정이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는 자기 의심과 비판으로 괴로움을 겪었다. 그의 상냥한 기질 및 인간관계와 직장생활에서의 유능함을 고려하면 그의 겉모습과 내면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기 판단을 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이것이 처음에 그가 내게 털어놓은 고충의 적재하는 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그 느낌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의 삶을 고려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원 가족 안의 삶이 감정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곧 알 수 있었다. 그의 원가족은 극심한 엮이는 가정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불완전했다. 이던의 할아버지는 성난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이던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다정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그가 기대한 만큼 집안일을 잘하거나 빨리 하지 못하면 비아냥대거나 무시하거나 짜증을 냈다. 또한 갑자기 분통을 터뜨려서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곤 했다. 이던의 어머니는 아빠가 힘든 하루를 보내셨어. 혹은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널 사랑하시는 걸 알잖니. 같은 말로
이러한 사건들을 덮는 경향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보통 종잡을 수 없게 발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던의 아버지가 자기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지독한 학대를 당한 이야기로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수치심 경험이 다양한 감정적 상태, 미묘하고 조용한 상태로부터 극도로 크고 시끄러운 상태까지 걸쳐서 형성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던이 알고 있던 대로 아버지가 이던의 일 처리에 짜증이 나서 한숨을 쉴 때마다 그것이 이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바로 이던이 부족하다는 메시지였다. 충분히 빠르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노련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부족했다. 이 말들은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메시지의 무게를 전달하는 것은 비언어적 소통의 합의였다. 강압성이 사소하든 압도적이든 상관없이 제키와 아주 흡사하게도 이던에게 수치심은 주로 감정적 상태의 전환으로 감지되어지고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된다. 우리 모두의 경우에 그 일은 우리가 자신의 일에 신경 쓰면서 창조적 탐색을 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할 때가 많으며 그 탐색의 공간으로 수치심의 돌풍이 불어닥친다. 이와 같이 그 삶 대부분을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환경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은 충분히 많아서 대부분의 세상과 비교할 때 그 경험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의 내면 생활은 관계나 직업 면에서 모험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느낌과 자기 비판적 염세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주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이러한 반응에는 불가항력적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애초에 자신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성폭행을 당한 적도 가난을 겪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괴로움에 시달려야 한단 말인가? 이던의 이야기는 우리가 수치심의 존재를 거의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치심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조용히 머물면서 활동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은 정확히 수치심이 원하는 대로의 상황이다. 수치심이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치심이 숨기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다. 버림받음의 전조. 2장에서 논의한 대로 마음은 의도적으로 동조된 연결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한다. 알고 보면 인간은 부당한 고의적 유기의 신체적으로 버림받고 타인의 마음에서 잊혀지는 고의적 유기의 관계에서 가장 큰 괴로움을 경험한다.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심각한 결함 때문에 당신이 결국 나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자연스럽게 확장된 결론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수치심은 버림받음을 예견함과 동시에 떨어져 나가는 움직임, 곧 떠남을 일으키는 지렛대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미리암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방식, 즉 그중 일부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똑똑하고 야심 있는 미리암은 결국 미국 정부 조직에서 단계별로 착실히 잘 승진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해주는 아주 근사한 자리를 맡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존경받는 정책 개발자인 상관이 그녀의 일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예기치 않는 때에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그녀의 실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곤 했다. 그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실망이라고 이해하였다. 물론 그녀는 당혹스러웠다. 그의 비판에 대해 그녀가 최초로 보인 반응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녀의 실수가 드러날 때 늘 하던 행동이었다. 이 패턴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상관이 그의 기대를 더 기꺼이 밝히겠다고 합의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의 행동은 거의 변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 기간에 미리암은 자신감이 약해졌고 예상할 수 있듯이 사무실에서 그녀의 처신은 더 억제되었다. 그전까지 그녀가 일했던 곳의 고용주들은 그녀를 존중했고 그녀의 능력을 최고치까지 끌어내 주었다.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할 때도 그들은 솔직하고 친절했다. 현재의 경험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나를 만나러 올 무렵에 그녀는 몹시 우울한 상태였다.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엄습하였으며 그녀는 잠을 자거나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는 그녀의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들 뿐이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상사가 문제라고 넌지시 말하였다. 게다가 그녀의 원숙함과 지성을 고려할 때 자기들이 보기에는 명확한 문제를 왜 그녀는 즉각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리암은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언제나 잘해왔는데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상사는 정책 분야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의 잘못일 수 있을까? 분명히 그의 성공을 고려하면 이것이 그의 잘못일 리가 없다. 그녀가 그의 행동이 그녀의 공경에 일조했음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그녀의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말해준 말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그와 면접할 때 그녀는 어떻게 이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만약 이 일을 그만두면 그녀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호의적인 추천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녀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기도와 성경 묵상을 위한 소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소 난처했다. 공감과 지지를 보여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리기가 부끄러웠던 이 현실을 그녀는 주목하였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성실과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복음이 어떻게 해서 그녀의 내면에서는 정반대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을까? 우리가 그녀의 발달 초기를 파고들기 시작할 때 그녀는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친밀하고 숨김없는 관계를 기억해냈다.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어머니에게 솔직히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결점에 대해 표현할 정도로 그러했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그녀를 비롯한 가족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거리를 두셨다. 가족을 성실히 부양하기는 했지만 가족들에게 다정하고 긍정적인 말이나 몸짓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내가 미리암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묘사해 보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아버지는 제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저는 아버지가 절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열거했다. 나는 둘이서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물어보고 그가 그녀의 삶에 대한 관심과 그녀에 대한 애정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표현을 쓰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하였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실제로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사실 제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녀가 아버지의 조언을 원할 때마다 그는 기꺼이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녀의 편에서 그 대화를 시작한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졌다.
아버지는 미리암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들의 관계에서 그녀가 얼마나 불확실한 느낌이 드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이 불확실함을 은폐했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을 연관짓게 되었다. 그녀는 생생한 말과 몸짓으로 전달되는 아버지의 인정을 듣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듣지 못했다. 게다가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그 후로 정책 입안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녀의 노고와 승진은 단단하게 직접 연결되었다. 스스로 적절하다고 느끼는 그녀의 감각은 일관되게 그녀의 노력과 결부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노력이 상관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을 때 그녀는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것이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안심시켜 주리라는 확신이 없이 그녀의 실패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공경을 아버지에게 밝히게 된다면 이상적으로 그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물었다. 곧바로 눈물이 맺혔다. 나는 널 사랑한단다. 넌 괜찮을 거야. 그녀는 간신히 속삭였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권력 남용이나 처참한 방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리암의 상가는 확실히 관리 기술이 부족했고 미리암이 결국 알게 된 것처럼 그녀의 존재로 인해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아니었다. 다른 이들이 겪은 극적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하다. 혹자는 이것이 제1세계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됨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드러낸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에 의해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미리암의 아버지 쪽에서 긍정의 말과 행위가 결여되었다. 둘째, 우리 모두 그렇듯이 미리암은 미묘한 방식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버려짐을 막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려질 위기에 처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처음에 혹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뇌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나 우리 자신 안에서의 관계를 향해 가까워지거나 혹은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든 멀어지는 것은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수반한다. 우리에게 이에 대해 경고하는 사이렌 소리 중에 수치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리하여 돌아올 것에 대한 분명한 암시가 없는 멀어짐. 이것은 미리암의 뇌가 아버지의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즉 멀어짐은 수치심과 조화를 이루어 작용한다. 따라서 수치심이 우리에게 떠남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고 다시 오겠다는 암시 없이 떠나는 행위가 수치심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 자각의 외부에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리암의 상관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고 자격 방식에서 그녀를 수치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아버지 사이의 해묵은 수치심의 암묵 기억을 그녀의 내면에서 활성화했다. 그리하여 상사의 스타일, 기대되는 바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와 대화를 나눌 필요성 등 미리암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명백한 이야기 전부의 한복판에서 수치심이 땅속 샘같이 배어나와 그녀의 이야기의 감정적 압류에 흘러들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명백하고 논리적인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의 전전두엽은 그녀의 삶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녀의 마음은 예견되는 미래, 그녀가 수치심의 감각과 느낌에 의해 무한정 감금당하게 될
그것으로 끊임없이 질주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감정의 모래늪에 빠져들어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마음속에 형상화했다. 이것은 난관을 타개하리라고 자신하면서 상사와 모호한 일을 명확히 하는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직접적 개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대신 그녀는 불안과 우울을 겪었고 직업적 창조성 및 참여가 감소하는 하강 곡선이 이어졌다. 수치심은 그러한 결과가 더없이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온전한 이해의 시작. 우리는 이제까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치심의 모든 특징을 탐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유익한 목적에 기여하는 데가 과연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우리는 수치심의 부정적 속성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이야기 전체를 충실히 전하고 있는 것일까? 확실히 성경은 수치심이 한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앞서 언급한 대로 쇼가 가장 일찍 나타나는 수치심의 증거라고 명시한 일상적인 대인관계의 신경생물학적 반응이 있다. 이 반응은 발달 중인 자율신경계, 이는 동조해주는 양육자가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적절한 자기 통제 행위를 발현시킬 수 있게 해준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 반응식에서 동조, 그 주체가 부모, 배우자, 교사, 친구, 고용주든 누구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치심은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댄 시겔이 앨런 스루프의 연구를 인용하여 지적하는 대로 우리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 설령 비의식적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이 책의 내용이 겨냥하는 것은 수치심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바로 그 상황들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행동들이 그것을 가하는 이의 의식적 자각 밖에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의 틀 안에서 작용하는 수치심의 다양한 차원을 탐구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창조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하도록 이끄는 기쁨이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주요 임무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었다. 수치심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자면 수치심은 예기치 않은 강력한 감정적 전환으로서 우리의 허를 찌른다. 그 결과 우리는 잘려나가고 밀려나는 감각, 최악의 순간에는 비루하다는 감각을 강하게 경험한다. 수치심이 뒤에 남는 것은 예기치 않게 꺾여버린 기쁨의 증거인 깨어진 꿈과 상실된 관계의 잔해다. 이 장부터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개인의 마음, 관계, 지역사회 전체, 국가 등 무엇이든 조직들을 와해시켜 그것들을 서로에게서 고립시키고 결국 관계적 질식이라는 불가피한 결과를 낳는 능력이 수치심의 대표적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에 형성된 관계들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모든 관계로 확장될 수도 있다. 그것은 크고 비범하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수치심과 곧잘 연관짓지도 않을 되풀이되는 일상의 사건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껏 수치심의 역학, 수치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그것이 수치심의 영혼과 그리고 그 영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구체화되고 충분히 관계적인 사람들로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문제로부터 그 상호작용들이 관건으로 삼는 의미의 문제로 전환한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통합의 내러티브 영역의 중요한 애착관계들의 맥락에서 세상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관해 무엇이 참인지를 가리는 마음의 구역으로 향한다. 4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야기하기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구의 나머지 피조물로부터 구별해주는 특징이며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를 황폐화하기 위해 수치심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려고 벼르는 특징이 이것이다.